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콧방귀 이미 늦었습니다. 숨을 거두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춥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지고 누군가 팔을 잡아주지 않으면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20분 도체되지 않아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견적서입니다. 거기에 적힌 금액이 1, 500만 원입니다. 수해, 관, 꽃장식, 빈소대관, 안치료, 도미인건비 항목이 빼곡합니다. 그런데 눈물 속에서 그 항목 하나하나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을 합니다. 그렇게 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같은 조건, 같은 형식으로 400만 원에 치른 분도 있다는 것을 차이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례식장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가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장례식장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오늘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바가지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신 동안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한 마디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까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조용히 보내줘. 돈 들이지 마간. 단나게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이 말 참 익숙합니다. 그리고 참 가볍게 들립니다. 마치 다 내려놓은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 속에는 부담 주지 않겠다는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나는 그 정도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까지 패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살아서도 패끼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죽어서까지 그래야 한다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내려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을 뒷순위에 놓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만 여주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실 때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포기하신 겁니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 바가지, 죽음, 이후의 일 듣기 편한 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 자녀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 계신 동안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편지 한 통,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분들과 본인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말씀하셨다면 댓글에 1번을, 아직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하셨다면 2번을 남겨 주십시오. 숫자 안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꼭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지 못할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 죽으면 화장해줘. 빈소 차리지 마. 꽃은 한 송이면 돼.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숟가락 소리가 멈춥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아들이 눈을 피하고 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마제발 그렇게 끝납니다. 어머니는 입을 닫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원히 묻니다. 대구에 사시던 박순자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2살에 혼자 사셨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딸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화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빈소는 차리지 않아도 된다.
장례는 간단히 해줘. 그런데 그 말을 꺼낼 때마다 딸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딸은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막은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다는 상상을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3년 뒤 박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쓰러지셨고 아침에 딸이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딸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장례식장 직원이 물었습니다. 빈소 차리시겠습니까? 화장하시겠습니까? 매장하시겠습니까? 수인은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뭘 원하셨는지, 화장을 원하셨는지, 매장을 원하셨는지, 어떤 옷을 입고 싶으셨는지 아무것도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끝까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한 마디만 해줬으면, 아니 내가 한 번만 들어줬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 그것 하나가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박순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말하면 안 되는 것, 입에 올리면 불길한 것, 자식 앞에서 꺼내면 불효를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는 슬픔 한가운데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장례식 문을 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살아있는데 장례 이야기를 하면 재수가 없다. 자식한테 그런 말 하는 언짐을 지우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자녀는 여러분이 돌아가신 그날 슬픔 속에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틈을 파고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 식장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가장 맑은 정신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맑은 눈을 스스로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려진 눈으로 장례식장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동호 씨, 올해 60입니다. 지난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91살이셨는데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아침에 통화까지 했는데 점심때 요양보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시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이동 씨는 복도에 서서 한참 물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했지만 동생은 지방에 있어서 당장 올 수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왔습니다. 직원은 정중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주님, 먼저 수의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 세벌을 보여 줬는데 가장 비싼 것이 180만 원, 중간이 120만 원, 가장 싼 것이 70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좋은 것 입어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동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수액값을 따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80만 원을 골랐습니다. 관도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350만 원짜리를 선택했습니다. 꽃장식 200만 원, 도우미 5명, 배정 150만 원, 안치료, 빈소, 사용료까지 합해서 견적서 총액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그냥 서명했습니다. 사흘 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은 이전에 장인, 어른 장례를 치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영수증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이거 수위가 180만 원이야. 인터넷에서 35만 원이면 사회관도 도매가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야. 꼭 장식은 설치비하고 장식비가 따로 청구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항목을 이름만 바꿔서 2번 받은 거야. 도우미 5명은 왜 5명이야?
우리 둘이면 충분한데 이건 강제 배정이잖아. 계산해보니 과다 청구된 금액이 최소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보냈습니다. 슬퍼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니 마지막 길에 바가지를 썼다는 게 분해서 울었습니다. 슬픔 위에 분함까지 얹힌 겁니다. 그런데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리처드 맥널리 교수팀이 160여 명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결과는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직후에는 판단력이 현재 떨어집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쉽게 말하면 슬픔이 머리를 가리는 겁니다. 눈물 속에서 500만 원짜리 견적서를 꼼꼼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비교하고 시세를 따져보고 이건 비싸다, 저건 불필요하다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장례식장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건네는 첫마디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판단을 무력화시킵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 앞에서 가격을 따지는 자식은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뉴스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유가족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연결해주고 건당 70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관행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70만 원은 장례식장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유가족 장례 비용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내는 0만 원 속에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은 소개비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는 것이 비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알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눌러주실 때마다 이 콧방귀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 더 전해집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와 같은 세대의 분에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동호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런 일이 있구나 하고 남의 일처럼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젠가 반드시 겪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가시는 날 자녀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때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면 이동호 씨와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접 기억하셔도 좋고 자녀에게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면 가격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모든 장례식장은 항목별 가격을 서면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가족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냥 직원이 말하는 대로 듣고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고릅니다. 슬픔 속에서 서류를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을 보러 마트에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미리 적어 가시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 대충이라도 생각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에 가기 전에 목록을 적이 장례, 식장에 가기 전에 시세를 알아두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장례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수위는 보통 얼마인지, 과는 얼마가 적정한지 미리 한 번만 검색해 두시면 됩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 두셔도 좋고
잔여하게 저장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 종이 한 장, 그 화면 하나가 500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수의 화강가는 외부에서 사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아까 이동호 씨 이야기에서 수의가 180만 원이었지요. 같은 수의가 인터넷에서 35만 원입니다. 관도 장례식장에서 350만 원이었지만 도매가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 여기서 사셔야 합니다 하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부하면 소비자원 137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수액값을 깎으라고 그게 자식돌이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돌이가 뭘까요? 장례식장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비싼 것을 고르는 것이 효도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흐트러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판단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걸러내고 부모님이 원하셨을 방식으로 조용히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도리입니다. 비싼 수의를 입힌다고 해서 부모님이 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효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도우미 5명을 배정하면서 기본 포함이라 뺄 수 없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것을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빼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거부당하면 1372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시고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아까 꽃 장식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설치비와 장식비를 이름만 바꿔서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찍어두면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소비자원을 통해 과다 청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 건 이상의 환급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1372, 이것을 자녀기에 저장해 놓으십시오. 장례 전에 미리 전화하면 적정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뒤에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 하나가 방패 하나입니다. 이 5가지를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미리 알고 서면으로 받고 외부 구입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강제 배정은 거절하고 영수증을 남기고 소비자원에 연락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슬플 때는 이 쉬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두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멀쩡할 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명 씨, 올해 45살입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김명 씨는 평소에 장례 비용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 혹시 몰라서 인터넷에서 수해 가격, 관격, 장례식장 평균 비용을 검색해서 종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김미영 씨도 울었습니다. 당연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직원이 견적서를 내밀었을 때 가방에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수인은 외부에서 가져오겠다고 했고 도미는 3명으로 줄여달라고 했고 꽃장식은 가장 기본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그러셨어요. 돈 쓰지 말라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장례보다 거의 500만 원을 아꼈습니다. 김명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 종이 한 장이 500만 원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종이가 있었기 때문에 김미영 씨는 장례 식장에서 휘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자기 손으로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례식장에서 바가지를 쓰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구조 자체를 바꾸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바가지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바가지를 씌울 항목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무빈소 가죽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빈소를 따로 차리지 않고 받지 않고 가까운 가족끼리만 조용히 고인을 배우하는 장례입니다. 입관, 발인, 화장은 똑같이 합니다. 다만 빈소를 대관하고 조문객 식사를 준비하고 꽃 장식을 하고 도미를 배정하는 그 모든 과정이 빠집니다. 그래서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3일장 평균 비용이 1, 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반면 무빈소 가족장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에서 마무리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이가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빈소, 대관료, 주문객 접대, 식사비, 도미인건비, 대형꽃, 장식비 네 가지가 전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가지의 주요 항목들이 통째로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장례,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무빈소 장례 비중이 전체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24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장례, 상담 3건 중 1건은 빈소 없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장례, 상담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가 800만에 육박하고 전체 가구의 36%를 넘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조가 바뀌면서 장례 문화도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비용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사시던 최병우 씨입니다. 작년에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암, 투병을 오래 하셨고 마지막 한 달은 집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아내분이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갈 때 사람 많이 부르지 마. 꽃도 많이 필요 없어. 우리 애들이랑 손주만 있으면 돼. 아내분이 돌아가신 뒤 최병우 씨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둘, 며느리 둘, 손주 셋, 7명이 모였습니다. 꽃은 아내가 좋아하던 프리지어 한 다발만 놓았습니다. 화장까지 함께 가서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총 비용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빈소도 안 차렸어. 사람들 체면이 있지. 그래도 되는 거야? 최병호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적다고 했지만 그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그거였습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는 것 장례란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보내드리는데 꼭 큰 빈소가 필요합니까? 꼭 수백 명의 조문객이 필요합니까? 꼭 화환이 복도를 가득 메워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례는 밥상과 같습니다. 가장 맛있는 밥상은 반찬이 많은 밥상이 아닙니다. 가장 맛있는 밥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밥상입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장례는 돈을 많이 쓴 장례가 아니라 마음이 가장 가까웠던 장례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빈소 가족장을 선택하시더라도 가격표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가죽장 전문이라고 광고하면서 패키지 명목으로 불필요한 항목을 끼워 넣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형식이 간소해졌다고 해서 확인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작은 장례도 항목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빈소 장례가 전통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간소하게 하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아닌가? 사실 전문가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합니다.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작 아래도 장례 날짜나 형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형편에 따라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았다고 예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3일장 문화는 사실 1969년 정부가 가정일의 준칙을 만들면서 일반화된 것이지 수천 년 전통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빈소 가족장을 선택하신다고 해서 불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예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례식장 바가지 이야기를 했고 자녀가 알아야 할 것도 말씀드렸고 무빈소 가족장이라는 새로운 흐름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오늘 이야기는 그냥 돈 이야기로 끝납니다. 저는 오늘 돈 이야기만 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십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직장을 위해, 체면을 위해 내가 뭘 원하는지보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요. 그것도 누군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그것 자체가 답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는 수없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죽음을 입에 올리면 불길하다. 자식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훈미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오늘을 더 또렷하게 살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지막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마지막만큼은 내가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웰다잉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이 말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부터 하시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죽으면 이렇게 해라. 이것이 웰다잉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지막에 대해 내가 한마디 남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남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남기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하려 하면 가족이 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안 되면은 글로 남기면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바람이고 글은 돌이라고. 말은 흩어지지만 글은 남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하신 말을 자녀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쓰신 글은 자녀가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여러분의 목소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는 자녀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가지는 가족을 위해 뻗으셨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이우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잎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질 그 마지막 잎새. 그 잎새가 어디에 내려앉는 바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잎새를 어디에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 맞는 말이다. 내가 정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정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남기느냐?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큰 종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편지 한 장, 공책 한 페이지, 심지어 메모지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적는 겁니다. 이것을 사전 장례, 의향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적느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장례의 형식입니다. 빈서를 차릴 것인지, 무빈서로 할 것인지, 조문객을 받을 것인지, 가족만 모일 것인지, 3일장으로 할 것인지, 이틀이면 충분한지, 둘째 화장인지, 매장인지, 자연장인지, 요즘은 나무 아래 재를 뿌리는 수목장도 있고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를 원하시는지 적어두시면 됩니다. 셋째,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라는 한마디도 좋습니다. 수위는 비싼 것 사지 마라. 꽃은 간단하게 해라. 도우미는 필요 없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자녀가 장례식장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넷째, 혹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적으십시오. 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줘. 내 영정 사진은 예전에 찍은 그 사진으로 해줘. 손주한테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했다고 전해줘. 이런 말 한 마디가 자녀에게는 여러분이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봉투에 넣어서 이름을 적으시고 서랍이나 옷장 안쪽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자녀 중 한 명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한 명에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설아, 머디에 편지가 있다. 내가 떠나면 열어봐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효력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가 직접 쓴 편지를 무시하겠습니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거스를 자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전, 연명의료 이양서라고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등록하신 분이 이미 230만 명을 넘었습니다. 230만 명입니다. 내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장례의향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든 내 장래에 대한 결정도 내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사시던 윤정희 할머니 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75살 되던 해종이 한 장을 쓰셨습니다. 연필로 또박또박 짧게 쓰셨습니다. 나는 꽃 한 송이면 된다. 울지 말고 밥 한 끼 같이 먹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종이를 봉투에 넣어서 안방 옷장 안쪽에 넣어 두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장래의 전부였습니다. 꽃 한 송이, 울지 말고 밥 한 끼 같이 먹어라. 이 한 줄이 어떤 장래보다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슬펐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니까 후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후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후회 없는 이별.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쓰시는 것만으로 자녀는 장례식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가지를 쓰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뜻대로 보내 드렸다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비싼 수의가 아닙니다. 큰 빈소가 아닙니다. 화한 수십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글씨로 쓴 종이 한 장, 그것이면 됩니다. 오늘 쓰십시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살아계신 오늘 펜을 드시고 한 줄만 쓰십시오. 그 한 줄이 자녀에게는 여러분의 마지막 목소리가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 가장 가볍게 떠난다고. 여러분의 삶은 무거웠습니다. 무겁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떠나실 때는 가볍게 가셔도 됩니다. 가볍게 가시되 한마디는 남겨 두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은 꼭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지 못합니다. 불길하다고 자식한테 힘이 된다고 아직 멀었다고 그래서 가족 누구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장례, 식장문을 엽니다. 장례식장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슬픔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유가족에게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는 한마디로 수백만 원을 더 쓰게 만듭니다. 수의 관미, 항목마다 바가지가 숨어 있고 속비까지 유가족이 떠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간 결과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면 달라집니다. 시세를 적은 종이 한 장, 서면 가격표, 요청, 외부 구입 권리, 소비자원 137인의 가지만 알아도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효도는 비싼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침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빈소 가족장이라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장례만이 예의가 아닙니다. 가족이 가까이 모여 조용히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이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례는 돈을 많이 쓴 장례가 아니라 마음이 가장 가까웠던 장례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스스로 정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품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으니 떠나는 방식만큼은 내가 정해도 됩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쓰십시오. 나는 이렇게 보내달라. 꽃 한 송이면 된다. 울지 말고 밥기같이 먹어라. 그 한 줄이 자녀에게는 여러분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고 장례식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되고 후회 없는 이별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이 불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충분히 깊이 사셨습니다. 이제는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례를 치러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을 보내신 분, 배우자를 보내신 분, 혹은 형제를 보내신 분, 그 경험 속에서 억울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따뜻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아래 댓글에 그 이야기를 한 줄만 남겨주시겠습니까? 바가지를 쓰신 경험이든 가족장으로 조용히 보내드린 이야기든 미처 하지 못한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내주십시오.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영상 링크만 보내셔도 됩니다. 한마디 덧붙이셔도 좋습니다. 이거 한번 봐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하지 못하신 것을 이 영상이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분, 이웃, 어르신에게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보시기엔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 장래에 대해, 돈에 대해, 그리고 떠남에 대해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들으시느라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종이를 꺼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에 오늘 이야기를 놓아 두십시오. 어느 조용한 오후에 문득 생각이 나시면 그때 펜을 드시면 됩니다.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참으셨고 충분히 많이 견디셨고 충분히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지막 형태가 종이 한 장 위에 한 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유산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 곁에서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피하고 싶은 주제일수록 한 번은 꺼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하루가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